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던 오만한 미군 여장교는 혹한기 훈련에서 한국 특전사를 짓밟기 위해 도발적인 제안을 한다. 영하 30도인 오늘 밤을 장비 없이 버텨낸다면 내가 뜨거운 하룻밤을 주지하며 한국 특전사를 모두의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에서 매년 혹독한 훈련을 겪고 모든 생존 기술을 익힌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라는 사실을.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철원의 산자락은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허리를 굽혔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두껍게 쌓인 눈 아래 갇혔다. 매섭게 몰아치는 칼바람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며 인간의 온기를 비웃듯 살을 애는 고통을 선사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와 미합중국 특수작전부대 그린베레의 연합폭한기 훈련장이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에 피어오르는 입김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수염과 눈썹에 하얀 서리로 내려앉았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팽팽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과 그에 못지않은 자존심으로 뭉친 한국군의 미묘한 신경전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 중심에는 미국군 중위 리비아 헤이스가 있었다.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군 최초로 그린베레의 주요 보직을 꿰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조각 같은 얼굴과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눈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체구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미군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한국군의 다소 투박하고 재래식으로 보이는 훈련 방식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녀의 눈에 특히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다. 한국 특전사 소속 최우진 상사 우진은 말이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거나 먼 산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경력이나 요란한 구호 없이 그는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존재했다. 헤이스는 그의 침묵을 실력 없는 자의 불안감 혹은 소극적인 저항이라 치부했다. 사건은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는 텐트 안에서 벌어졌다. 호한기 생존 훈련에 대한 브리핑 중 헤이스는 한국군이 준비한 나무 껍질과 마른 잎 같은 자연 채집물을 보며 코음을 쳤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영하 30도의 밤을 버티겠다고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방식이군요. 우리의 발열 전투 식량과 다층 구조의 보온 침낭이 왜 개발되었는지 상기시켜 드려야 할까요? 비아냥거림이 섞인 그녀의 말에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헤이스의 시선이 텐트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반합을 닫고 있던 우진에게 꽂혔다. 최 상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신들의 그 대단한 정신력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헤이스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장비는 생존을 도울 뿐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대답. 헤이스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좋아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보죠. 나와 당신 단둘이서 오늘 밤을 저 밖에서 보내는 겁니다. 텐트도 침낭도 없이 오직 각자가 가진 생존 장비와 기술만으로 만약 당신이 혹한 속에서 하룻밤을 버텨낸다면 헤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롱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뜨거운 하룻밤을 선물하죠. 텐트 안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한국군 대원들은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다. 이는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한나라의 군인 나아가 한국 특전사 전체의 명예를 걸고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공개적인 선전 보고였다. 모두가 우진이 거절하거나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헤이스의 푸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텐트 안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텐트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우진의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수없이 많은 겨울을 철원의 산속에서 보내며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얼어붙은 도발은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운명의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서산더머로 자취를 감추자 철원의 추위는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백기는 폐부를 찌를 듯 날카로워졌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다. 내기를 지켜볼 양국 군인들은 안전거리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각자의 대표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헤이스의 준비는 철저하고 과학적이었다. 그녀는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생존 장비를 능숙하게 펼쳐놓았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작은 삽으로 바람을 막을 최소한의 설벽을 쌓았고 바닥에는 초경량 방수를 깔았다. 그녀가 입은 전투복 안에는 체온을 감지해 열을 분배하는 특수 내의가 있었고 비상용 키트에는 고농축 칼로리바 물을 정수하는 아약 그리고 화학 반응으로 12시간 이상 열을 내는 발열팩이 가득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교범에 나온 그대로였고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녀는 손목의 스마트워치로 심박수와 예상 체온 변화를 확인하며 자신의 생존 확률을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생존은 과학이자 데이터였다. 반면 우진의 준비는 미군들이 보기에 한심할 정도로 원시적이었다. 그는 삽 대신 대검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설벽을 쌓는 대신 사람 하나가 겨우 누울 만한 깊이로 길고 좁은 구덩이를 팠다. 비트라고 불리는 한국 특전사들이 혹한기에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신처였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저게 무덤 파는 건가? 하는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구덩이를 다 판 우진은 주변의 숲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마른 낙엽과 삭정이를 한 아름 안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구덩이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그 위를 마른 잎과 눈으로 꼼꼼하게 덮었다. 마치 숲속 짐승의 굴처럼 보이는 작고 투박한 은신처가 완성되었다. 그는 마른 자송이 몇 개와 육포한 조각을 꺼내 품 안에 넣는 것으로 준비를 마쳤다. 그의 준비물은 대검 한 자루와 반합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육감과 지식뿐이었다. 헤이스는 자신의 설벽 뒤에서 그런 우진의 모습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저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살인적인 추위를 버티겠다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미군의 진보된 과학 기술과 한국군의 낡은 정신력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과학은 언제나 미신을 이기기 마련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얼음 조각처럼 박혔다. 기온은 거침없이 곤두박 질쳤다. 헤이스는 설벽 뒤에 몸을 웅크리고 발열팩을 터뜨렸다. 즉각적인 온기가 몸에 퍼지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진은 자신의 작은 비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입구를 눈으로 막자 바깥 세상의 칼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좁은 공간은 그의 체험만으로도 미약하게 남아 훈훈해졌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들숨은 길고 깊게, 날숨은 짧고 가을게.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산사람의 호흡법이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만으로 무장한 최첨단 기술과 혹독한 자연에 순응하며 얻어낸 오랜 경험의 대결. 철원의 밤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끼나긴 밤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철원의 밤은 2시의 밤과 달랐다. 인공적인 빛과 소음이 완전히 제거된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나약함을 온전히 마주해야 했다. 세상을 뒤덮은 것은 오직 눈과 바람 그리고 뼈를 파고드는 냉기뿐이었다. 헤이스는 처음 1시간 동안은 여유로웠다. 그녀의 첨단 장비들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다층 구조의 전투복은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발열팩은 든든한 온기를 제공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왔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칼로리바를 섭취하며 에너지를 호충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훈련받은 매뉴얼대로였다. 그녀는 가끔씩 우진이 만든 허술한 흙덤 쪽을 쳐다보았다. 저 안에서 과연 살아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아마 지금쯤 후회하며 이를 갈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저체온증의 첫 증상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헤이스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영하 30도를 넘어 35도에 육박하는 기온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끈질기고 악의적인 생명체처럼 그녀가 구축한 방어막의 가장 약한 틈을 지우하게 파고들었다. 전투복의 봉제선 장갑과 소매 사이 방수와 눈 바닥이 맞닿은 부분으로 냉기는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 열을 빼앗아갔다. 발열팩의 온기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 뜨겁던 열기는 어느새 미지근한 온기로 변해 있었고 그것마저도 사방에서 밀려드는 냉기 앞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이스는 몸을 덮이기 위해 더 자주 더 격렬하게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움직임은 곧 에너지 소모를 의미했다. 땀이 나는 순간 그 땀이 얼어붙으며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딜레마였다.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고 움직이면 에너지를 소모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녀의 스마트워치에 표시된 심박수는 조금씩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우진의 비트 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외부의 칼바람은 두꺼운 눈과 흙더미에 막혀 들어오지 못했다. 그가 덮은 마른 낙엽들은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하며 그의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었다. 좁은 공간은 그의 날숨만으로도 미세하게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겨울잠에 든 곰처럼 그는 모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바람 소리의 변화로 바깥의 기온을 짐작했고 자신의 피부에 닿는 공기의 감촉으로 은신처의 상태를 파악했다. 배가 고팠지만 지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보내 몸의 다른 부분, 특히 손끝과 발끝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기다렸다. 이 혹독한 자연의 힘이 정점을 찍고 쓰러질 때까지 자신 또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헤이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었다.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영광,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녀는 자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되새기며 추위를 이겨내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부심도 살을 애는 추위 앞에서는 한낱 관념에 불과했다. 추위는 현실이었고 고통은 실제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밤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기나긴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가정이 넘어서자 철원의 겨울은 관기를 드러냈다. 바람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얼어붙은 대지를 핥히었다. 기온계의 수은주는 이미 이른 지 오래였다. 체가 온도는 인간의 생존 한계점을 시험하고 있었다. 하이스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최첨단 장비들은 혹한의 위력 앞에 하나 둘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바렐팩은 이제 냉담한 쇠조각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고농축 칼로리바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부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생존이 더 이상 과학이나 데이터의 영역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초적인 투쟁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발악. 그녀의 이가 딱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서원 위로 울렸다. 떨림은 근육의 경련으로 이어졌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은 점차 무뎌졌다. 장갑 낀 손으로 물통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놓치고 말았다. 정신도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졸음이 쏟아졌다. 잠깐만 눈을 붙이면 괜찮아질 거야. 악마의 속삭임이 귀가에 맴돌았다. 혹한 속에서의 잠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따뜻하고 편안한 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오만함과 자부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녀는 문득 우진을 생각했다. 그 원시적인 흙담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진작게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었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생존의 가능성을 가음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한편 우진의 비트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절림,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품 안에 넣어두었던 육포 조각을 꺼내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씹었다. 침과 섞인 육포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최소한의 소화 활동으로 몸 안에서 미약한 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잠들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집중했다. 머릿속으로 군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불렀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가장 혹독했던 지난 훈련들을 복기했다. 이것보다 더한 추위도 더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다. 그는 그때마다 살아남았다. 경험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꺾이지 않는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바깥에서는 헤이스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에 가까운 신음이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진은 눈을 떴다. 그의 고요하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밤에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있으며 누군가의 생존 의지가 그 어둠 속에서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내기의 승패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고 했던가? 헤이스에게 그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이었다. 이제 그녀의 몸은 떨림조차 멈추었다. 극심한 저체온증 상태에서 몸이 열 생산을 포기했다는 위험 신호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고 사고는 파편처럼 흩어졌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는 문득 멀리 있는 고향의 따뜻한 벽난로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코코아의 달콤한 향기.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세계 최고를 꿈꾸던 그린벨의 장교가 이국의 낯선 땅에서 자신이 무시하던 군인과의 어리석은 내기 때문에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결말인가. 그녀는 마지막 힘을 잔내 비상용 키트에서 다혹적 공구를 꺼내려 했다. 불이라도 피워야 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장갑은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했고 손은 감각 없는 나무 토막 같았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만 느껴질 뿐 소나기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챙그랑 다혹적 공구가 눈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헤이스의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의 파열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휘청거리며 그대로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얗고 차가운 눈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이상하게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냥 이대로 포기의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였다. 헤이스가 들었던 마지막 소리, 그 날카로운 쇠붙이 소리는 우진의 예민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 비트 안에서 미동도 없이 숨 죽이고 있던 그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장비를 놓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그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마지막 신호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절망의 소리였다. 우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비트의 입구를 막고 있던 눈을 밀어냈다. 바깥의 냉기가 맹수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헤이스의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다. 내기는 끝났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식의 내기는 성립되지도 않았다. 산은 그리고 혹은 인간의 오만함을 심판할 뿐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는다. 오직 생존자와 사망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헤이스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하루 종일 조롱하고 무시했던 여자. 자신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려 했던 적수.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만한 미군 장교가 아니라 그저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전우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특전사의 방식이 아니었다. 우진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단이 내려졌다. 우진은 쓰러진 헤이스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축늘 몸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피부 얕고 불규칙한 호흡 심각한 저체온증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헤이스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맥없이 쓰러졌다. 이 상태로 의료진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자신의 빛으로 그녀를 옮겨야겠다고 판단했다. 우진은 헤이스를 들쳐 업었다. 보기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그녀의 체중에서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할 수 있었다. 자신이 밤새 지냈던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비트로 헤이스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공간은 비좁지만 외부의 칼바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몸은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였다. 외부의 온기가 절실했다. 우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헤이스의 몸 위를 덮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헤이스를 끌어안았다. 맨을 맞대어 자신의 체온을 직접 전달하는 것. 그것은 혹한 속에서 동료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다. 차가운 그녀의 몸이 그의 맨가슴에 닿는 순간 우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혈액 속에 흐르는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선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다. 헤이스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희미하게 온기를 느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따뜻하고 강한 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온기를 파고 들었다. 우진은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체온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 복식 호흡으로 몸의 중심 부인 반전에서부터 열을 끌어올렸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작은 용광로와도 같았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헤이스의 차가운 등과 팔을 통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헤이스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근육이 녹으며 나타나는 생명의 신호였다.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비는 넘겼다. 비좁은 흙구덩이 속 두 명의 군인은 그렇게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혹한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조롱과 오만으로 시작된 내기는 이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경건한 의식이 되어 가고 있었다. 동이 특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밤의 가장 어두운 장막이 걷히고 동쪽 하늘의 희미한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훈련장의 정적을 깨고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기의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양국의 지휘관과 의료진이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트럭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눈밭 뒤 우진이 만든 허름한 비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헤이스가 머물던 설벽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군 지휘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헤이스 중위는 어디 있나? 그때 비트의 입구를 막고 있던 눈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며 우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밤샘과 추위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비트 안을 가리켰다. 의료진이 달려가 조심스럽게 비트 안을 살폈다. 그 안에는 우진의 외투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헤이스가 있었다. 그녀는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온 담요로 몸을 감싼 뒤 들것에 실어 옮겼다. 급성 저체온증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무관의 보고에 미군 지휘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묵묵히 서 있는 우진에게 향했다. 상황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우진은 자신의 두 발로 멀쩡히 서 있었지만 헤이스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내기는 최우진 상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양국의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미군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경외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한국군 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우진을 바라보며 말없는 격려와 존경을 보냈다. 승자의 환희도 패자의 굴욕도 없는 기묘한 침묵이 훈련장을 감쌌다. 헤이스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의기양양함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산의 침묵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내기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 패배감과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뜨거운 하룻밤을 선물하죠. 이제 그 약속은 조롱의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이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동이 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의무막사 안의 따뜻한 공기가 헤이스의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다. 링거를 통해 따뜻한 수액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몸의 회복과는 반대로 그녀의 정신은 깊은 혼돈과 수치심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면 어젯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몸을 덮어주던 우진의 외투 그리고 좁은 흙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던 그의 단단한 몸과 뜨거운 체온. 그것은 생명의 온기였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가 베푼 자비였다. 그는 그녀를 살렸고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군들은 더 이상 한국군을 얕잡아 보지 않았다. 특히 최우진 상사의 이름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 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원시적으로 보였던 생존 방식이 미군의 최첨단 장비를 압도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헤이스는 의무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패배는 이제 부대 전체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웨스트포인트 수석 최연소 그린벨의 장교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한국군 하사관과의 내기에서 져서 목숨을 구걸한 여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앞에 빛을 이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자신이 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이었다. 뜨거운 하룻밤, 그것은 명백히 성적인 의미를 담아 그를 모욕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의도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그는 내기에서 이겼고 자신은 그에게 목숨을 비쳤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미덕이자 명예였다. 만약 그녀가 이 약속을 무시한다면 그녀는 목숨을 구걸한 것도 모자라 약속까지 어기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살려주었다. 그에게 빚을 갚는 것은 비록 그 방식이 굴욕적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날 저녁 헤이스는 의무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미룰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헤이스 중위는 없었다. 그녀는 군복에 매무새를 가다듬고 막살을 나섰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럼 쓰라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국군 막사 지역으로 최우진 상사가 머무는 텐트를 향하고 있었다. 그 걸음은 유혹자의 걸음이 아니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빚을 갚기 위해 재단으로 향하는 죄인의 걸음과도 같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볼까?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우진의 텐트 앞은 조용했다. 희미한 불빛이 캠퍼스 천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헤이스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텐트의 입구를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다. 우진은 작은 휴대용번 위에 반합을 올려놓고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그는 총기를 손질하는 중이었는지 분해된 소총 부품들이 옆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텐트 안으로 들어서는 헤이스를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담했다. 승자의 여유도 조롱의 기색도 없었다. 헤이스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덕분에 괜찮아. 난 약속을 지키러 왔어. 그녀는 일부러 왔습니다가 아닌 반말을 썼다. 군인 대 군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자리에 왔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녀는 어떤 굴욕적인 요구라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진은 총기 손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결심과 두려움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번어 위에서 김이 오르는 반합을 내려 뜨거운 물을 컵 2개에 따았다. 그리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생각입니다. 몸을 덮이는데 좋을 겁니다. 헤이스는 얼떨결에 컵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사이 우진이 입을 열었다. 그에게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헤이스는 고개를 들어 그 글을 보았다. 내가 아니라 중이님이 어리석었다는 말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는 자만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삼켜버립니다. 어젯밤 중이님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책이었다. 하지만 그 질책 속에는 희미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헤이스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오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몇 년 전 이곳과 비슷한 혹한의 산속에서 제 부하를 하나 잃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의욕만 앞서던 대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 듯했다. 그 친구도 중이님처럼 자신의 실력과 장비를 맹신했습니다.
제 충고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정찰에 나섰다가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차잔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먼 과거의 아픈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어제 중이님의 모습에서 저는 그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 오만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위험한 눈빛. 저는 그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중이님을 그냥 두었다면 이번 훈련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헤이스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휩싸였다. 그가 내 길을 받아들인 이유가 자신을 이기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리석은 교훈을 깨우쳐주기 위해 목숨을 건 내기를 했다고.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우진에게 있어 그 내기는 성적인 보상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의 가르침이었다. 그녀가 조롱의 의미로 던졌던 뜨거운 하룻밤이라는 제안은 그의 숭고한 의도 앞에서 한없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를 살려준 것도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까? 우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헤이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치심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아픔을 간직한 리더이자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아는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는 그녀가 상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군인과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뜨거운 하룻밤도 몰랐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영혼이 부딪히고 이해하게 되는 강렬한 시간. 그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헤이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오만함과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배우려는 여와 진지한 존중심이 채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채우진 상사를 무시의 대상이 아닌 스승이자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훈련의 양상도 달라졌다. 헤이스는 이제 작전 브리핑 때마다 우진의 의견을 경청했다. 지도와 위성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지형지물, 바람의 방향, 논의 상태에 대한 그의 직관적인 판단은 그녀의 분석적인 전략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 계곡은 낮에는 바람이 잔잔하지만 해가 지면 산 위에서 내려오는 활강풍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야영지를 구축하려면 저쪽 능선 뒤편이 더 안전합니다. 지도상으로는 이 루트가 최단거리지만 눈사태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저쪽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진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헤이스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던 미군 대원들도 우진의 판단이 여러 차례 위험을 막아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한국군과 미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두 부대는 연합정찰 및 목표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숨겨진 가상의 저기소를 찾아내 무력화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헤이스가 팀의 지휘관을 우진이 부지휘관 겸 선두 정찰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합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헤이스는 노트북으로 위성 정보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전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예상 침투 경로를 설정하고 각 경로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루트를 도출했다. 그러면 우진은 그 계획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었다. 그는 눈 위에 남은 희미한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적의 이동 경로를 예측했고 나뭇가지에 맺힌 서리의 모양으로 다음 날의 날씨를 짐작했다. 그는 마치 산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같았다. 잠깐 멈춰. 한 번은 우진이 갑자기 대열을 멈춰 세웠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허리를 숙여눈 위에 남은 작은 흔적들을 살폈다. 이건 우리 훈련에 참여한 대한군의 군화 자국이 아니야. 더 작고 가벼워. 그리고 이 주변에 덫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말에 따라 수색조가 주변을 살피자 눈 속에 교묘하게 위장된 부비 트랩이 발견되었다. 만약 우진이 아니었다면 팀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었다. 헤이스는 그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의지하던 과학기술과 데이터가 놓치는 부분을 그는 동물적인 육감과 오랜 경험으로 채워주고 있었다. 반대로 우진 역시 헤이스의 전략적인 사고와 방대한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교법만 신봉하는 장교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훈련 시작 사흘 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루트를 통해 저기소의 배후를 급습하는 데 성공했다. 훈련은 압도적인 성공으로 끝났다. 양국 지휘관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에 찬사를 보냈다. 조롱과 경쟁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신뢰의 동맹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부신 활약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씨앗을 싹 틔우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헤이스와 우진의 새로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헤이스의 부대원 중 일부는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클 밀러 상사가 있었다. 밀러는 야심이 많은 군인이었다. 그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졌지만 헤이스처럼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엘리트가 아니라는 사실에 늘 자격지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헤이스의 그늘에 가려진 자신의 처지를 불만스러워하며 언젠가 그녀를 뛰어넘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헤이스가 한국군 하사관인 우진에게 의지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세계 최강 미군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이자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였다. 내기에서 한 번 졌다고 완전히 홀려버렸군. 밀러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불신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중위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작전 계획을 짤 때마다 그 한국군 하사한테 의견을 묻잖아. 여기가 미군이야. 한국군이야? 그날 밤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쩔쩔 리가 없지. 그의 속삭임은 효과적이었다. 일부 대원들은 헤이스의 리더십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판단에 따라 고된 우회로로 행군하거나 훈련 계획을 수정해야 했을 때 불만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헤이스가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고 우진이라는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헤이스와 우진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오직 성공적인 훈련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 보이는 밀러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다. 밀러는 이제 단순한 뒷담화 수준을 넘어 헤이스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헤이스가 우진의 조언을 받아들여 내린 지시에 대해 사사건토를 달거나 일부러를 부리며 명령 체계를 흔들었다. 이 지역은 위성 사진으로 볼 때 안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정찰조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중위님의 계획대로라면 일정이 너무 지연되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반론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다른 대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헤이스는 팀 내에 불려움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밀러의 계획적인 이간질 때문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힘든 훈련으로 인해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독려하려 할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의심과 질투. 그것은 혹한의 추위보다 더 위험한 적이 되어 새롭게 싹 동맹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연합훈련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 앞에서 마침내 폭발하게 될 운명이었다. 연합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과제는 종합전술훈련이었다. 가상의 적에게 납치된 요인을 구출하고 지정된 탈출 지점까지 안전하게 퇴출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였다. 훈련 구역은 철원의 산악지대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깊은 곳으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예상대로 헤이스와 우진이 이끄는 연합팀이 핵심 임무를 맡게 되었다. 밀러 상사 역시 팀의 일원으로 포함되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지휘관은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생존이나 정찰이 아니다. 정보 수집, 침투, 구출, 퇴출의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팀워크가 작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팀은 어둠을 틈타 헬리콥터로 작전 지역 깊숙이 침투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그들은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장으로 향했다. 며칠간의 강행군이었다. 우진은 선두에서 눈 위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추적했고 헤이스는 후방에서 팀의 이동 경로와 작전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며
전체 상황을 통제했다. 그런데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우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이상합니다. 그가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뭐가 말인가? 최 상사, 하예스가 통신으로 물었다. 대한군이 남긴 흔적과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 이건 훈련용 군화 자국이 아닙니다. 훨씬 전문적이고 은밀해요. 마치 자신의 흔적을 일부러 지우려 한 것처럼 밀러가 끼어들었다. 또 그놈의 직간 타령이군. 훈련 교관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다른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냄새가 다릅니다. 화약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바람에 섞여서 희미하게 풍겨옵니다. 그의 말에 팀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이스는 즉시 상급 부대의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회의적이었다. 훈련 시나리오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계획대로 임무를 속행하라. 상부의 명령이었지만 헤이스는 우진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명령에 따라 임무를 속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진의 직감을 믿고 미지의 위험에 대비할 것인가? 그녀의 선택에 팀원 전체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알겠다. 계획대로 임무를 속행한다. 그녀는 공식 통신으로 보고했다. 그리고는 팀원들만 들을 수 있는 내부 통신으로 채널을 돌렸다. 지금부터는 실전이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최 상사 선도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확인해줘. 밀러 상사 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지금부터는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단독 행동하지 않는다. 그녀는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이제 막 진짜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하예스의 명령에 따라 팀은 극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산장으로 접근했다. 우진은 거의 포복에 가까운 자세로 움직이며 눈과 바람이 전하는 모든 정보를 읽어내려 하였다. 그의 예감은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다. 산장이 보이는 능선에 다다랐을 때 우진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망원경을 꺼내 산장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산장 뒤편에 나무의 등반용 밧줄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밧줄에 매달린 쇠부 암벽 등반에 사용되는 피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주 희귀한 모델이었다. 일반 산악용이 아닌 특수부대에서 암벽 침투용으로 비밀에 사용하는 순간 우진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몇 년 전 그가 잃었던 바로 그 부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혹한기 훈련 중 실족사였다. 하지만 그는 늘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 부하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완만한 경사의 능선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장비 목록에는 없었던 최신형 피톤이 유품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피톤은 바로 그 유품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의 부하를 죽게 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고 그래서 제거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지금 이 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북한군이나 대한군이 아닙니다. 우진이 낮은 목소리로 헤이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군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군이 아니야. 통제받지 않는 어떤 비밀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이스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동맹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미군의 비밀 조직이 불법적인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진의 확신에 찬 눈빛과 그가 제시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그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헤이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심의 조각이 떠올랐다. 바로 밀러 상사의 이상한 행동들이었다. 사사건 작전에 제동을 걸고 팀의 분위기를 흐리고 특히 우진의 직감을 무시하려 했던 그의 모습들. 만약 우진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밀러의 행동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팀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다. 그들을 위협하는 진짜 적적은 산장 안에 있는 정체불명의 집단뿐만이 아니었다. 내부에도 적이 있었다. 팀의 원인 밀러가 바로 그들의 첩자였던 것이다. 몇 년 전 우진의 부하가 우연히 그들의 비밀 작전을 목격했듯 이번 연합훈련팀 역시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위험 요소였다.
그래서 밀러를 팀에 심어 훈련이 안전하게 끝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헤이스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상급 부대는 이 상황을 훈련의 일부러 여기고 있고 통신은 도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내부에는 적의 첩자가 있었다. 가상의인지를 구출하는 훈련은 이제 정체불명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훈련이나 작전이 아니었다. 죽은 전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의 개인적인 전쟁이기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적은 내부에 있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헤이스는 빠른 두뇌 회전으로 현재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적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밀러를 포함한 모든 팀원에게 상부의 명령대로 산장의 정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밀러의 얼굴에 순간 안도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최 상사는 나와 함께 후방을 맞는다. 나머지는 밀러 상사의 주의에 따라 정면으로 진입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밀러에게 맡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밀러를 다른 팀원들과 함께 묶어두고 자신과 우진이 자유롭게 움직일 시간을 벌기 위한 계획이었다. 헤이스와 우진은 대열에서 빠져나와 산장의 측면으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인질 구출이 아니었다. 이 불법적인 작전의 실체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우진은 짐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헤이스를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경로로 이끌었다. 그들은 산장 뒤편의 작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안에는 중무장한 괴한들과 그들에게 붙잡혀 겁에 질린 민간인 복장의 남자가 있었다. 인질은 실제였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납치 사건이었다. 바로 그때 산장 정문 쪽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밀러가 이끄는 팀이 계획대로 진입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기한 작전이었다. 총성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교전은 아니었다. 그 사이 헤이스와 우진은 창문을 깨고 안으로 신속하게 침투했다. 내부의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후방의 기습에 당황했다. 헤이스의 정확한 사격과 우진의 번개 같은 근접 격투술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혼란을 틈타 두 사람은 인지를 확보하고 괴한들이 사용하던 통신 장비와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을 챙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증거였다. 모든 팀원 즉시 퇴각하라. 약속된 2차 집결지로 헤이스가 팀 내부 통신으로 외쳤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산장을 빠져나와 눈 덮인 능선을 달려가던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밀러였다. 그는 다른 팀원들을 따돌리고 먼저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헤이스를 향해 있었다. 그 물건들 이리 넘기시지, 중위님. 밀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일처리가 생각보다 깔끔하지 못했군.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돼. 밀러, 내가 왜 다른 팀원이 경악하며 외쳤다. 조용히 해. 너희 같은 멍청이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 이건 너희가 끼 일이 아니라고. 일촉발의 상황. 우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밀러의 총이 아닌 그의 눈을 향해 있었다. 몇 년 전에도 내 놈이었나? 우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부하를 죽인 게 너였냐고. 밀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아니, 넌 알고 있어. 그 순간 우진이 갑자기 몸을 날렸다. 밀러가 당황하며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우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헤이스가 밀러를 덮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밀러는 제압당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산장에서 살아남은 괴한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쏘며 추격해 오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설산의 정상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대치가 시작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을 구한 것은 헤이스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그녀는 밀러의 배신을 확신한 순간부터 그들의 공식 통신 채널이 아닌 한국군 부대만이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로 자신들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구조 신호를 몰래 보내고 있었다. 추격자들에게 포위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을 찢는 괴음과 함께 한국군 특전사의 공격 헬리콥터 2대가 고센 눈보라를 뚫고 나타났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막강한 화력 앞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헬기에서 내린 것은 한국군 특전사령부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헤이스와 의진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상황은 모두 파악했다.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지. 정말 큰 일들을 해냈군. 이후의 일들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밀러와 생포된 괴한들은 미연병대로 인계되었고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미정보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극비부대로 동맹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공작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진의 부하는 그들의 비밀 작전을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로 살해되었으며 밀러는 그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은폐를 도와온 것이었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이 큰 외교 문제로 비화될 뻔했지만 진실을 밝혀낸 주역이 바로 미군 장교인 헤이스와 한국군 부사관인 우진의 연합팀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조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부패한 일부를 돌려내고 양국의 동맹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는 명분 아래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최우진 상사는 죽은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그의 오랜 마음의 짐이 드디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서는 정의를 실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카타르시스였다. 그는 부하의 묘지를 찾아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리비아 헤이스 중위는 명령 불복종으로 잠시 징계 위기에 처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대한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동맹국의 신뢰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오히려 특별 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감만 넘치던 유망주가 아니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연합훈련이 모두 끝나고 미군 부대가 철수하는 날이 왔다.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헤이스는 우진을 찾아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떤 말로도 함께 겪었던 그 시간들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헤이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뜨거운 하룻밤 말이야. 우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이번 훈련만큼 뜨거웠던 적은 없었어.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더 이상 빚을 갚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하룻밤의 내기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배신을 마주하고 진실을 위해 싸웠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미 그 의미를 다하고 다른 차원의 유대로 승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헤이스는 그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군인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했다. 우진 역시 그녀를 향해 말없이 거수 경례를 돌려주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어리석었던 내기에 대한 기억도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생사를 함께한 전후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더 위대한 군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헬리콥터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헤이스는 멀어지는 철원의 설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이곳에서 자존심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짜 군인의 영혼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것이었다. 혹한의 대기는 그렇게 두 군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고 막을 내렸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 철원의 산자락에는 어김없이 첫눈이 내렸다. 작년 모든 것을 얼려버릴 때 기세 등등했던 그 눈은 아니었다. 세상의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으며 한방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최우진 상사는 막사 처마 밑에 서서 말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희고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았다 녹아내리는 감촉이 그 겨울밤의 기억을 아하게 되살렸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았다. 얼마 전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하의 묘비를 찾아갔다. 훈련 중 순직이라는 차가운 글귀 옆에는 부정한 세력에 맞서 싸우다 동맹국의 신뢰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용사라는 문구가 새로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명예는 회복되었다. 우진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선배로서 따뜻한 술 한 잔을 부하의 묘비에 부어줄 수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미합 중국 국방부에서 수여한 특별 공로 훈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훈장을 단 한 번도 군복에 달지 않았다. 그에게 그 사건은 훈장으로 자랑할 무용담이 아니었다. 지켜주지 못했던 부하에 대한 속죄이자 한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준 혹독한 교훈이며 그리고 국경과 계급을 넘어선 한 전우와의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리비아 헤이즈를 생각했다. 그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그 겨울의 교훈을 잊지 않고 좋은 지휘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을 뿐이었다. 은시각 지구 반대편 노스캐롤라이나 주포트브레그 미국군 특수작전 사령부 소령으로 진급한 리비아 헤이즈는 모의 전술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첨단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듯 보였다. 그때 현장에 나가 있던 한부 사관에게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소령님, 데이터와는 다릅니다. 현장의 안개가 예상보다 훨씬 짙고 계곡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감이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회의실의 다른 장교들은 코웃음을 쳤다. 데이터가 괜찮다고 하는데 일개 부사관의 직감 때문에 작전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전의 헤이스였다면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스크린의 화려한 데이터에서 눈을 떼고 통신 너머 부사관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 철원의 칼바람 소리와 냄새가 다릅니다라고 말하던 한 남자의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전 병력 진입 중지,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라.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회의실은 순간 술렁이었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데이터와 숫자에만 의존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병사들의 경험과 직감을 존중할 줄 아는 진짜 리더가 되어 있었다. 훈련이 끝난 늦은 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둠이 내린 숲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날 밤 우진의 텐트에서 나눴던 대화와 그가 건네주었던 뜨거운 생강차의 온기가 떠올랐다. 그녀가 조롱의 의미로 던졌던 뜨거운 하룻밤이라는 내기. 그 약속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켜졌다. 그것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존해야 했던 배신과 총탄이 오가는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야 했던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었던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군생활 아니 인생 전체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밤은 없었다. 철원과 노스캐롤라이나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개의 공간에서 두 명의 군인은 같은 하늘 아래 다른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연락도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의 겨울 혹한의 설산에 함께 새겨 넣었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우회를 넘어 서로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킨 운명적인 유대였다. 세상의 경계선